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공과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4회 마무리 모의고사는 20일에 제가 기출을 한번 수정해서 출제해 봤어요. 예.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스탑! 자, 다 푸셨죠? 그럼 해설 들어갑니다. 일단 문제는 위험 관리의 방안이에요. 그러면 제보할감, 포트폴리오? 여기 떠올라야죠. 자, 그럼 1번 봐요.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야죠. 일단 정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요건 머릿속에 있어야죠. 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합니다. 위험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하고 있잖아요. 옳은 지문이죠. 예. 자,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포트폴리오를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투자에서 위험을 뭔가 관리하는 방법을 분류할 때 위험의 정가라는 파트가 있어요. 위험의 정가. 위험의 정가의 형태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세 가지죠. 화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 위험의 정가.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죠. 물가가 상승이 예상되면 항상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죠. 이유는 임차인에게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상시키죠. 이유는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전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요 문구가 들어가야죠. 예, 옳은 지문이에요. 예. 자, 위험관리 방법으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위험조정 할인율, 하나는 보수적 예측 방법. 이유가 바로 요 지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보수적 예측 방법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는 건데 수익이라고 출자자가 주지 않아요. 반드시 수익을 대표하는 용어가 투자론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명심하셔야 돼.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기대 수익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라는 지표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가능한 낮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딱 수익만 떼서 수익을 가능한 낮게 예측하는 거구나. 보수적 예측 방법이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돼. 자, 그 다음에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항상 모가지를 치는 거죠. 이렇게 모가지를 쳐서 자,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죠. 따라서 위험이 발견이 되면 투자자들은 뭘 조정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조정하겠다는 거. 할인율.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투자론에서 할인율로 어떤 걸 씁니까?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첫 번째, 위험이 예상되면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위험이 예상되면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이니까 위험이 있으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올리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항상 상향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상향으로. 이게 위험조정 할인율법이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수익을 예측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항상 낮게 예측하는 게 보수적 예측 방법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자고요. 위험관리 방법으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요구하는 수익은 항상 올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향 조정합니까? 기대되는 수익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번 지문이고. 자, 5번의 위험관리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대 수익률을 항상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수익. 수익을 낮게 예측한다는 게 기대 수익률의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고 자, 기대되는 수익, 즉 수익의 추정치를
낮게 조정합니다. 이건 보수적 예측 방법이고 따라서 4번은 틀린 지문이고 5번은 옳은 지문인 것이죠. 주의. 그래서 제가 이거 따로 빼놓은 거야.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거요. 스탑! 자, 다 풀어보셨죠? 그럼 들어간다. 자, 부동산은 지역성의 특성. 지역성이라는 건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지역성. 자, 특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표준화가 어렵다. 비표준화. 아, 개별성이 들어가야겠네요. 지역성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대체 가능성이 낮다. 비대체성, 개별성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2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체제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대체관계, 보완관계 문제를 푸는 방법, 요령. 자,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출제자가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이거 내 알 바 있다 없다? 내 알 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을 주고 출제자가 뭐 가격을 물어보든 거래량을 물어보든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딱 네 가지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수요가 느냐 주냐. 공급이라면 공급이 느냐 주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알 바 아니요. 나는 뭐만 오피스텔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만 결정해 주면 되죠. 우리 시험은 대체관계는 항상 수요축 요인이니까.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대체관계니까 오피스텔 수요는 따라서 증가합니다. 이것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수요가 는다고 결정했으니까 네 가지 규칙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죠. 수요가 늘었으니까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해야죠. 상승. 이게 FM이에요. 이게 FM. 그런데 제가 이게 편법이 하나 있다 있어요. 편법. 편법이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체 관계예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우리 감정 평가에서 대체 원칙이 떠올라야 돼요. 대체 원칙은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체 관계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 오피스텔의 가격도 올라야지. 왜?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비슷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FM을 알아야 돼. FM.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공급이 나와 있고 장기와 단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논점이 공급은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죠. 여기 주어가 단기에 더 완만하다 하겠으니까 틀린 거죠. 완만하다는 건 탄력적인 거잖아요. 완만하다는 건 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에 탄력적이다 X죠. 단기에 가팔라야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는 지금 옳은 지문,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답이에요. 자, 요놈이죠. 자,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즉, 부동산은 다양한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부동산의 특성이잖아요. 부동산에 특별한 성질이 있더라도, 즉 일반 재화는 다른 성질을 갖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자신의 기능을 해야죠. 그게 바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경제주체의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항상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가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요거 잘 나오는 표현이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지대지불 능력에 따른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 돼. 우리 튜네네. 밀, 쌀, 보리 요게 떠올라야죠. 즉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되더라. 자, 이번에는 주택의 여과 그 다음에 주거 분리에 대한 겁니다. 자, 스탑. 자, 풀어보셨죠? 한번 보자고요. 주거 분리는 도시 내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입니다. 줄이면 소득계층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상향과 하향 여가를 구별하라는 게 2번과 3번 문제예요. 자, 항상 상향이냐 하향이냐는 옷의 여가로 제가 예를 들었죠. 자, 옷을 물려받았는데 동생이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물려받은 거야? 동생이 옷을 물려 입은 거죠. 동생이 옷을 현재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하향 여가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주택의 상향 여가는 자,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누구의 지금 사용으로 전환됐어요? 그렇죠. 하위 소득인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물려받았죠. 그래서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가라고 해야죠. 하향 여가.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세요. 주택의 하향 여가 현상이 나타나면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은 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향 여가 현상이 나타나면 하위 소득 계층이 어디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즉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우리는 이사 가는 거잖아요. 물려받기 위해서 이사 가는 거죠. 그리고 하위 소득 계층이 상위 소득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생태계의 침입 현상이라고 부른 거죠. 침입. 그리고 이렇게 침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즉 요 지역은 요 상위 소득의 특정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계속 들어가면 그 부분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되죠. 이게 바로 변천의 천이라고 하는 거죠. 하위 소득 계층이 상위 소득 계층의 즉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게 침입이죠. 침입. 그리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그 지역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변천이 되는 거죠. 변천, 천이. 자, 그리고 항상 하향 여가는 뭐의 시작이에요? 공가로부터 시작하죠. 고소득층이 노후화된 노후화된 주택을 비워요. 그래서 공가가 비면 이때 이 공가를 활용해서 물려받는 거죠. 즉, 아무튼 공가는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옳은 지문. 그러니까 틀린 건 요건가요? 2번. 자, 부동산 입지에 대한 겁니다. 스탑. 얼른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어요? 여기는 좀 새로운 문구가 좀 많이 나와요. 회귀모형. 자, 회귀모형은 통계학의 기법이에요. 통계학의 기법. 딱 요 정도만 기억하셔. 더 이상은 안 나오니까.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방법이 꽤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에. 자, 회귀모형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통계학적 기법으로. 딱 요 정도만. 자, 그러니까 회귀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뭔가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원인 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는 거고 이런 문구가 나오면 회귀모형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으면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돼요. 자, 뭐가 중요해요? 요놈이 중요해요. 올려버렸어. 몰라도 되니까. 자,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질문이 많아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자, 현대사회에서 활동의 공간이 필요하면 토지를 더 구입해서 공간을 확대시키는 건 쉽지 않다 그랬죠. 이유는 토지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구입해서 활동의 공간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토지를 그대로 놔두고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된다. 이런 걸 우리는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최근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그대로 놔두고 자본을 집약적으로 투입을 하죠. 이런 걸 우리는 자본 집약적 토지 이용 또는 자본을 떼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집약적인 토지 이용의 다른 표현이 바로 요놈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그러면 뭐뭐에 대한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요걸 분수 형태의 공식으로 제가 설명해 보면 바로 요놈이에요. 토지에 대한 분모니까 자본의 투입. 토지에 대한 자본. 요 비율이 뭔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거죠. 항상 자본의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자본의 비율이 고충화되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높아진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건물이 고충화됩니다. 그러면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자본이. 그럼 뭐 대신에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토지 대신에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일단 꼭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건물이 고충화됩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구나. 또는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구나.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지는 것이구나. 일단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그러니까 정답은 요놈이죠. 1번은 모르겠으면 버려도 되고.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이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 자, 요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이란 건 유인력을 말하는 거야.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두 도시 인구, 즉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여기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니까 반드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옳은 지문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21의 지문 중에. 자, 상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은 일단 허프의 모형을 무슨 모형이라고 그래요? 확률 모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허프의 모형을 확률 모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레일리가 산정한 유인력의 비율을 허프는 뭐라고 불러요?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프의 모형을 확률 모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자,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이런 지문이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일단 허프의 유인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포의 면적, 그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이런 게 매장을 방문할 확률에 영향을 주겠죠. 왜? 허프의 유인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경쟁 점포의 수. 자, 경쟁 점포의 수가 많으면 내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일단 이론적으로 이해해도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소비자가 내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주변에 경쟁 점포가 수가 많으면 내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내 매장의 거리가 멀면 내 매장을 방문할 확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매장의 면적이 적으면, 그렇죠, 적으면 유인력이 적으니까 내 매장을 방문할 확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점포의 수, 거리, 면적 등이 분명히 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 문구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럼 딱 두 개가 떠올라야죠. 배버는 최소의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의 공업 입지입니다. 그리고 공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수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5번 지문은 수송비가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그러면 수송비는 제품의 원료의 무게하고
거리에 의해 결정되죠. 얘는 간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를 좀 해봐요. 수송비는 자 무게와 거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식으로 그럴 것 같잖아요. 무게가 무거우면 수송 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 거리가 멀어지니까 수송비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가 많으면 내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떨어지겠네. 자, 내 매장의 거리가 내 매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매장을 방문할 거리도 내 매장을 방문할 확률도 떨어지겠네. 그 다음에 매장의 면적이 크면 내 매장의 면적이 크면 방문할 확률이 커지는 거고 내 매장의 면적이 작으면 방문할 확률이 적어지겠군요. 이렇게 되네요. 아, 야간이라 제가 강의가 좀 잘 안 되네요. 양해해 주셔. 자, 부동산 가격 원칙입니다. 목숨을 걸고 맞춰갖고 와야 됩니다. 자, 스탑. 자, 됐습니까? 하나씩 보자고요. 자, 일단 대체 원칙이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일단 정의, 유사한 재화는 가격이 유사해집니다. 이게 대체 원칙. 그리고 왜 유사한 재화는 가격이 유사해지니 그 이유를 물어보면 소비자들은 비슷한 재화가 있다면 항상 그 중에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비슷한 재화를 팔기 위해서는 비슷한 재화의 비슷한 가격을 책정해야만 하더라. 그 다음에 또 암기 코드가 3방식이 나오면 몇 대는 맞아야겠다고 3대는 맞아야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잘 나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는 대체 원칙입니다. 요거 이유는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느냐 이걸 통해 대상의 가치를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왜 유사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분석해서 대상의 가치를 추계하니? 요것 때문이죠. 유사한 부동산은 가격도 유사해지니까 유사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는지를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되는 건 대체 원칙입니다. 요새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1번 지문은 대체 원칙 하면 유사성의 원칙이죠.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 간에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별것도 없죠? 두 재화가 유사하기 위해서는 용도, 효용, 가격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자, 적합의 원칙은 항상 세트면이죠. 균형의 원칙이라. 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요. 균형의 원칙은 가격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적합의 원칙은 언제 활용하나요? 지역을 분석할 때 활용하고, 자, 균형의 원칙은 끼어, 개별 분석이죠.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이고, 그 다음에 적합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가치를 후려치죠. 이게 경제적 감가죠. 찌읒.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우리는 기능적 감가를 하는 거고 끼어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자, 적합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나오면 반드시 적합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여의 원칙이네요. 자, 기여의 원칙은 일단 암기 코드가 자, 부동산의 가치는 구성 부분의 기여도가 가치를 결정하죠. 그리고 기여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인근 토지의 매수 합병, 건물의 신축 여부, 전부 다 뭐예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뒤를 한번 볼까요? 지문을. 부동산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 이게 기여도죠. 그러니까 뭔가 기여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아무튼 기여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요놈이 틀렸죠. 나왔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되면 대체 원칙이죠.
대체 원칙. 예. 자, 이번에는 부동산의 가격은 경쟁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쟁이 있으면,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약이 되고, 다시 경쟁이 있으면 초과 이윤이 소멸됩니다. 이게 경쟁의 원칙이죠. 맞았고. 변동의 원칙은 끊임없이 뭔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추상적이에요. 저도 딱 명확히 귀에 쏙 박히도록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변동의 원칙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내용인데,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합니다. 그냥 대충 맥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인문적 위치,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변동의 원칙과 관계가 돼 있어요. 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이 변동의 원칙. 그리고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죠. 그러니까 영속적인 재화, 소모되지 않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대충 출제자는 이런 의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고 뭔가 정확히 모르겠어도 요놈이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히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부동산 금융 스탑.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정답 보자고요. 지분 투자 금융에는 조인트 벤처 리치 등이 있다. 그럼 정답을 제가 말 안 했네. 했죠? 이놈이 틀린 거죠. 3번. 자, 지분 투자 방식에는 조인트 벤처 리치 등이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그러면 먼저 해보자고. 암기 코드. 부채 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부채니까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되고, 돈을 빌리는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근데 대출이라는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니까 항상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대출. 그리고 각종 유동화예요. 유동화 증권. 유동화 증권은 전부 다 채권의 형태라 그랬죠. 이 세 가지 꼭 암기해야 돼요. 부채 금융이 나오면 채권,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각종 유동화 증권. 그러면 지분금융은 무엇입니까? 일단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 갖고 오는 거죠. 지분이라는 찌읒자가 있으니까 주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거 투자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리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조인트 벤처는 벤처 사업의 투자, 신디케이션은 조합 사업의 조합원들이 돈을 투자하는 거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2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MBB가 중요하죠. 그리고 뭔가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전가 안 한다. 그럼 암기 코드가 첫 번째. MPTS는 T만 있잖아요. T만. 이게 투자자가 다 갖는 거고, MBB는 B만 있잖아요. 발행자가 다 갖고. 그런데 MPTB라는 혼합형하고 CMO는 투자자도 일부를 갖고 발행자도 일부를 갖죠. 근데 투자자는 뭘 갖니? 항상 현금과 조기를 챙겨간다 했어요. 투자자는 현금이라는 건 원리금 수취권이고 조기라는 건 조기상환 부담금이죠. 자, 여기는 MBB니까 너무 쉽죠. 발행자가 다 갖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게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2번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유동화 자산은 뭐든 될 수 있어요. 자,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채권도 가능하고 부동산도 가능하고,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채권 유동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주택저당 대출 채권의 유동화죠. 그 다음에 부동산 유동화도 있고 기타 재산의 유동화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4번 5번을 보자고요. 자,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자, 최근에 시험에 2번이 나왔어요. 이거 봐요. 은행을 딱 중심으로.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을 해줘요. 요걸 우리는 무슨 시장이라고 합니까?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 대출해주는 시장이라고 불러요. 요걸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1차 저당 시장. 그런데 은행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는 어딘가로부터 또 자금을 이렇게 끌어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 등이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게 공급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 시장은 결국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에요. 요 공급 시장의 대표적인 게 유동화 시장이죠. 유동화는 은행에게 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이 유동화 시장을 우리는 2차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대출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 또는 주택 자금의 대출 시장이라고도 하는 거죠.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그럼 요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자, 2차 저당 시장은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서 이딴 건 필요 없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 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주택 자금의 공급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표현이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 요거 왜 주의합니까? 지금 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을 뜻하는 거예요. 2차 저당 시장. 그리고 1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을 의미하고 요 대출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여기서는 대출에 의미를 두면 안 돼. 이거 괜히 말한 것 같네. 자, 2차냐 그러면 1차 시장은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고 2차는 주택자, 자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에요. 공급하는 시장. 그러니까 공급해주는 시장입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출이 들어갔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이 바로 밑에요. 대출을 해주면 주택자금의 대출 시장이라고 하고, 이게 1차 시장. 그 다음에 주택자금의 공급 시장이 2차 시장. 2차 시장. 2차 시장. 자,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21회 기출이잖아요. 이게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런 문구는 주지 않을 거예요. 요런 문구는. 우리가 그때 한번 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에 나오면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요거 문구 빼고 암기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지금 구분하라는 건데 스탑! 자,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냐 위험이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럼 보면 자,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출토됐어요. 이건 관리를 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 다음에 시장 환경. 시장의 변화는 그렇죠. 시공사나 시행사가 손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지 자본 주변에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의 지연. 사회 간접 자본시설은 대부분 정부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간접 시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도시계획으로 설치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지연이 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 행정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요 밑에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행정의 변화로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위험. 이건 관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위험은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딱 한 개입니다. 딱 한 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요. 요거 잘 나오죠.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 요 놈은 시공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개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토지 이용 계획은 항상 공법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공법적인 위험 또는 법적인 변화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대출 금액이네요. 20일에 기출해서 대출 금액인데, 자, 대출 기간, 스탑 누르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풀어보셨죠? 자, 표현이 살짝 달라요. 자, 부동산 담보평가 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최대 담보 대출, 최대 대출 가능 금액과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세요. 자산 가치라는 건 담보물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거고, 현금 수지는 차입자의 소득에 의해서 또는 부동산의 수익에 의해서 담보 대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부채 감당률을 줬잖아요. 부채 감당률. 요건 올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자산 가치라는 건 담보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상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20억이고요. 대부 비율이 60이라고 줬잖아요. 자, 시장 문제는 그냥 대부 비율을 60%라고 줬는데 대부 비율이 바로 LTV잖아요. 그러니까 LTV 60%에 동그라미 치고 담보물에 몇 프로를 빌려주는 거야? 60%. 이게 자산가치 기준의 대출 금액이죠. 26은 12, 12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뭐 기준이죠? 현금 수지. 현금 수지. 왜 현금 수지 기준을 줬느냐? 이 부채 감당률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 감당률 항상 공식이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부동산 사업의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뭔가 한 대출 금액을 결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항상 우리가 대출 금액을 결정했던 틀은 출제자가 DTI나 또는 DSR을 주면 이걸 가지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결정하고,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가 결정되면 나누기 뭐시기 해서 나누기 저당 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우리가 추정했죠. 근데 이 문제는 DTI나 DSR을 주는 거 대신에 부채 감당률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채 감당률로 뭘 찾기만 하면 돼요. 원금과 이자를 찾기만 하면 되죠. 부채 감당률로. 야, 부채 감당률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찾니? 간단하죠. 지금 부채 감당률 공식 좋고 부채 감당률 얼마야 돼요? 1.5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순영업 소득이 1.2라고 줬네요. 순영업 소득이.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여기 1.2.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결국 1.2억을 1.5로 나눈 거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8천만 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8천만 원에 나누기 저당 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되겠죠. 자,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나누기 0.1 하면 8억이죠. 8억이 나오죠. 그리고 저당 상수가 0.1 나오면 굳이 나누기 0.1 하지 말고 10배 해서 그냥 구하면 되죠. 8천입니다. 그러면 10배 8억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시상가액 조정 21회 때 나온 문제 중에 조금 독특한 문제예요.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스탑. 좀 어렵죠. 저도 강의를 많이 하진 않아요. 왜? 이게 21회 때하고 계산 문제로 27회 때 한 번 나오고 말 문제로 요 21회 때 한 번 나왔어요. 10년에 두 번 나왔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틀린 지분이에요. 틀린 지분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해보죠. 자, 우리가 가치를 구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시장에서 찾습니다. 시장성. 그 다음에 비용을 통해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찾습니다. 이게 가치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가치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은 똑같은 가치를 바라보는 각도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가치를 시장의 측면에서 보고 비용의 측면에서 보고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가치를 추계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걸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미스터 구글 딱 볼 때 정면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각도는 다르더라도 결국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너는 미스터 국이야 라고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도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항상 이 시장에서 찾고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에서 찾은 가치들은 이론적으로는 동일해야 돼요. 즉 이렇게 산정한 이 방식의 가격들은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일치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상가액들을 조정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만들어 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이론적으로 3면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방식을 적용해서 평가한 가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시상가격 등을 적정히 섞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내는 과정 그게 시상가격의 조정이죠. 이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한 가치를 적절히 섞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이게 시상가격의 조정이라는 절차죠. 자, 밑에 한번 더 보자고. 그럼 조금 더 명확해져요. 자,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액, 즉 비중가액, 적산가액, 수익가액은 최종의 가치 결론이 되지 못해요. 이것들은 최종의 가치 결론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시험 삼아 산정한 가액, 시산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방식을 적용해서 도출한 가격은 시험 삼아서 산정한 시상가액이라고 하고 이 시상가액들이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의 최종 가치 결론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시상가액의 조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시상가액의 조정. 여기까지는 대충 감이 왔다. 자, 그러면 요거 3번 볼까요? 시상가액의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가중치를 두어 가액을 결정합니다. 가중치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시상가액의 조정은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가중치를 두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은 안 되느냐? 산술평균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비중가액을 산정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1.2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적산가액을 산정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1억이 나오고 1억이 나오고 수익가격을 적용했더니 수익가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1.4억이 딱 나와요. 1.4억이. 그러면 이 세 가지 가격으로 가장 하나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쉬운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이거 잘 나와요.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 단순히 3개를 더해서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는 산술평균은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을 허용하니? 가중치를 두라는 거예요. 가중치라는 건 중요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요 3가지 방식 중에 만약에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수익성. 그러면 이 3가지 가격 중에 어디에 높은 비중을 둬야 돼요? 요 놈에 높은 비중을 둬야죠. 이렇게 가중치를 둔다는 건 중요도를 부여하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상가액의 조정이 나오면 대부분 요 2개에서 정답이 나와요.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에 산술평균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주로 쓴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씁니다. 요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 시상가격 조정을 할 때 확인 자료. 확인 자료 하면 두 문자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확, 요, 사. 감정평가의 자료에는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확인 자료가 있고, 요인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 자료가 있죠. 사례 자료. 확인 자료는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자료죠. 등기 대장을 말하고. 요인 자료는 가치 형성 요인,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지역 개별 요인 자료고, 사례 자료가 3방식 적용의 자료죠. 그래서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는 3방식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확인 자료가 아니라 사례 자료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좀 길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얼른 스탑 풀어보세요. 자, 임대주택 정책이네요. 하나씩 보자고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일단 공공임대주택 중에 장기로 임대해주는 주택이죠. 공공 부분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맞았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죠. 자,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항상 암기 코드가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물량 감소죠. 그런데 이중가격이란 게 뭐냐? 장기에 물량이 감소하더라도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항상 암시장이 형성되잖아요. 따라서 임대료가 규제돼서 암시장이 형성되면 암시장의 이론적인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이렇게 2가지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잘 규제했죠. 그러면 항상 장기의 물량이 감소하죠. 장기의 물량이 감소하죠. 그런데 물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대료를 낮게 통제했으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나 임대사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뭐부터 줄이기 시작해요? 관리비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관리비. 그래서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는 거죠.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 나오면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면 단기에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는 것만큼 공급도 따라서 느는 거죠. 이게 암기 코드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임대료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항상 둘이 암기 코드가 단기 초과 수요, 장기 물량 감소. 그래서 요 놈이 틀렸죠. 초과 공급이 나올 일은 없더라.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셨습니까? 자, 한번 차분히 해보죠. 일단 1번은 순현재 가치를 물었는데 요거 보세요. 순현재 가치란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 이거 말이 꼬이네요.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차감한 값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 1번 표현은. 그런데 2번 표현을 보세요. 길어졌어. 그럼 이게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요령이 필요해요. 자, 장래라는 말은 의미가 없죠. 항상 장래 수익을 현재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현금 유입을 보면 두 글자로 아하, 수익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죠. 수익의 현가를 뭘로 뺀 거예요? 현금 유출이 나오면 아, 비용의 현가를 뺀 것이구나.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수익을 측정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세후현금 수지로 투자를 분석하죠. 그러니까 수익 대신에 세후현금 수지가 나와도 아, 수익의 현가구나.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구나.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한번 보자고요. 장래 기대되는 세후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 그럼 뭐가 보여야 돼? 수익의 현가구나. 이렇게. 그리고 투자 비용, 이게 비용의 현가구나. 이렇게. 이게 수익의 현가를 투자 비용, 즉 비용의 현가로 차감한 값입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밑에 보죠.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 현가로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길게 내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 현금 유입 나오면 수익의 현가를 현금 유출, 즉 비용의 현가로 나눈 값이구나. 이렇게 표현돼도 바로 찾아내야죠. 자, 수익성 지수는 일단 공식부터 보죠. 모가지를 쳐서 수익의 현가를 비용 현가로 나눈 거죠. 장래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를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로 나눈 값이고, 수익성 지수는 항상 1보다 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항상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는 방식입니다. 자, 공식이 뭐니? 그러면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 1.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자, 요 공식으로부터 찾은 이 내부 수익률은 투자 대안의 뭘 의미해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죠.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니까, 자, 내부 수익률을 항상 뭐랑 비교하더라? 요구 수익률. 그래서 암기 코드가 뭐였어요? 네만 나오면 안 된다고. 내세요라고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큰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요거 틀렸네요. 요거 틀렸어. 요거 정답이 두 개가 되네요. 제가 수정하면서 요거 제대로 못 봤네. 요거 틀린 지문이에요. 왜? 내부 수익률이 더 큰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죠. 여기는 요구 수익률이 큰 사업이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자,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 육개수 찾으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현재 5억 원, 주택 이런 거 보지 않는 거예요. 5억 원 일시금이 나왔고, 일시불이 나왔고, 10년 후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5번도 틀린 지문이에요. 5번도 항상 역수관계.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와 역수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감채 기금계수라는 역수죠. 이 중에 최소한 뭐 하나는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뭐 하나는? 그렇죠. 요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역수입니다. 요거. 자, 암기 코드는 저당상수 찌읒이 있으니까 연금의 계수 중에 현재가치 계수랑 역수다. 요거 역수관계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 요령은 저당상수가 나와요. 저당상수는 찌읒자가 있으니까 절대 미래가치랑 엮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역수냐 역수관계가 아니냐 이런 거 모르더라도 저당상수는 반드시 연금의 현재 가치랑 엮여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게 3번, 5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길었어요. 지금 20일의 기출은 생각해 볼 만한 논점이 꽤 많아요. 다시 나올 만한 논점도 많고, 그래서 해설이 좀 길었습니다. 꼼꼼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